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과 미국은 물론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 발표를 하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과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등 범국가적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엔 실효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집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되고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이 소식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며 댓글로 토론하시면요. 시청원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번갈아 운전이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번갈아 운전을 하고 또 정상회담도 하면서 밀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10시간 정도 함께 했는데 먼저 주진희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북러 회담의 공식 일정은 정오쯤 의장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함께 소련군 주모 해방탑 헌화도 진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선물은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로 차량 번호는 6.25 전쟁 정전협정 날인 727-1953입니다. 차량 선물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데 보란 듯 선물하고 시범 운전까지 공개한 겁니다. 두 정상은 장미정원 산책과 공연 관람회, 만찬까지 숨가쁜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만찬 테이블엔 랍스터와 송로버섯, 들쭉술 등 최고급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금기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북측에서는 현송월 부부장에 의전을 하고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만찬 테이블에 배석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есть схожая пословица: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속담으로 양국 관계를 한껏 강조한 푸틴 대통령은 약 21시간의 짧은 일정을 끝내고 김 위원장의 환송 속에 오늘 새벽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북러 정상이 함께한 시간은 모두 10시간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네, 그럼 푸틴과 김정은의 가벼운 움직임부터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 건지 자, 박용환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가벼운 얘기부터 한번 먼저 질문 드릴 텐데, 자, 푸틴이 어제 상습 지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제처럼 뭐 날짜까지 넘기면서 이렇게 늦었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각도 뭐 정상 간의 기싸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분히 정상 간 기싸움이 저는 포함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 일정을 보면 환송 행사부터 정상회담까지 사실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10시간 이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공항에 도착할 때 좀 늦게 와서 좀 기싸움을 먼저 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늦게 오는 좀 뭐 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좀 봐야 되나요? 그럼요. 본인이 더 이제 주도권을 갖는다. 네. 그런 거를 좀 과시하는 거죠. 기다리게 하면서요. 네, 상대방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만나서는요 10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뭐 포옹도 하면서 뭐 친밀하게 보인 점 그리고 뭐 푸틴이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라고 합니다. 이거 고급 차량도 선물하고 이걸 타면서 또 둘이 번갈아 운전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아우러스를 이제 본인들이 서로 간에 그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사실은 뭐 차 한 대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상징화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뭐 이미 앞서도 선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감을 계속 이어간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관계로서 안보 문제를 다룬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차량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차량 좋아한다는 미리 알고서 이렇게 선물한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데 네. 적어도 안전하고 대통령 전용차를 만들어서 북한은 없으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안전 보장의 의미를 좀 상징적으로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게 합니다. 뭐 대북 제재 사항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것도- 모든 차량은 당연히 다 대북 제재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용 차량이 아닌 승용 차량은 뭐 무조건 다 대북 제재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줬다는 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국제사회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물론 이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예. 양쪽 간에 합의됐던 내용들도 보더라도 네. 그런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부분이 다분히 녹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관심인 정상회담 내용도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푸틴과 김정은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포괄적 뭐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해석하자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는? 뭐 일단은 김정은과 푸틴 모두 다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려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이제 포괄적이라는 단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강화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틴도 다양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다. 네. 또 경제적인 교류와 관련된 철도 연결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예. 또 군사적인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유학생을 받아들인 데는 문화적인 내용까지 푸틴도 다 열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김정은은 이제 동맹이라는 단어를 좀 더 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부분을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수준이다, 뭐 동맹이다, 뭐 이렇게 좀 높여 불렀는데 푸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런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다라고 좀 낮춰서 보는 느낌도 사실 저희는 받았는데 미묘하게 다른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좀 더 높여서 의미를 해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이제 그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던 공동 언론 발표죠. 예. 그 현장에서는 그런 미면체가 좀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지에서 러시아에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분명히 이거는 구체적으로 모든 수단을 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네. 공개가 된 이번의 조약을 보면 예. 모든 수단이라고 적시를 해서 1961년에 맺었던 예. 온갖 수단을 활용한다는 동등한 수준으로 회복이 된 것이라는 좀 판단이 좀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한쪽이 침략당했을 경우 뭐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걸 두고 좀 해석이 좀 있었습니다. 뭐 가령 뭐 북한이 유사시에 뭐 러시아 군사 개입을 좀 뜻하는 걸로 봐야 될지 뭐 단순히 무기만 제공하는 걸지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건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보면은 조약문이 공개됐는데 전쟁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부분도 사실 해석이 좀 영역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사적 또 기타 원조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언급이 된 부분은 러시아 군이 직접 올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물론 이제 건가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왜 1961년도에 맺었던 조약과 동등한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보고요. 중국과 또 북한이 1961년도에 맺었던 조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힘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모든 힘을 사용한다,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뭐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이 부분은 병력을 보내는 파견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어쨌든 이제 상징적 선언의 합의, 가상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움직임까지 덧붙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네,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나온 부분은 분명히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확대회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회담 때 보면 러시아 국방장차관, 그리고 우주공사 등이 대거 참석했거든요. 일단 러시아가 첨단 기술과 뭐 위성 관련해서 북한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냐라고 저희 입장,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뭐 어느 정도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좀 지원하시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부분에서도 푸틴과 김정은의 생각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지금처럼 러시아가 힘든 상황, 무기를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최대한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을 모두 다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다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한 번에 다 내어주는 건 당연히 회피하겠죠. 네.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을 두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분명히 힘 겨루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더 달라? 네. 이 정도까지만? 그럼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전황 상황을 보면서 예. 전황을 좀 고려하면서 그런 수준도 조절하고 최대한 미루면서 최대한 그 시점도 지원하는 전략을
푸틴은 할 것이고 네, 전황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도와주냐를 보고 네네.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전황이 불리하고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면 예. 아무래도 기술을 좀 더 줄 수밖에 없고요. 러우 전쟁이 좀 더 이제 종결하는 가는 과정까지 간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북한과의 그런 협력도 조금 속도를 더 늦추는 방향으로 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반응도 사실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독자적 방식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응을 내놨는데 뭐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보였는데 어제 반응 보면은 이제 좀 중국도 좀 거리를 두겠다 북한과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1961년도에 맺어졌던 저희가 이 조약을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1961년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각각 그런 상호 원조 조약을 동시에 맺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소위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중소 분쟁식이라고 해서 서로 좀 갈등 관계가 있을 때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도 중국은 러시아를 좀 견제하고 싶은 속내가 있는데 북한이 또 그런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간의 견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반응도 좀 궁금한데 미국 외신 보면은 정략 동맹, 정략 결혼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좀 축소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미국과 우리는 상황이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결국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는 것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겠죠. 예. 러시아로서는 현재 당면한 전쟁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것이고요. 북한도 사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좀 힘을 활용해서 중국의 도움도 더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고요. 네. 결국 우리로서는 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 좀 더 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마지막에 보면서 이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다음에는 모스크바에서 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모스크바까지 가려면은 김정은이 보통 이 항공기가 아니라 방탄 열차, 방탄 소재 열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모스크바 가기까지 좀 굉장히 멀고 항공기로 가기엔 좀 뭐 방호, 뭐 경호 관련해서 좀 위험하고 그래서 모스크바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끌리더라고요. 일단은 뭐 수단과 관계없이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답방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과거 이제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게 한 차이점은 있지만 예. 사실 너무 멉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 항공기를 이용한다면 네. 그러니까 러시아 항공기를 지원받지 않는다면 중간 정도에 한번 기착해서 급유를 하고 가는 방안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항공기를 탄다는 건 위험 감수를 하고서 김정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미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탑승을 해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뭐 결코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일요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한다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이 될지 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한 전 위원장이 어제 여의도 선거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사무실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출마가 현실화하니까 친윤 인사들의 견제도 점차 세지는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과거 박근혜, 문재인 캠프가 있었던 정치권 명당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캠프 관계자들이 출근해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러닝메이트로는 친한계 장동혁 의원과 조선 박정훈 의원, 정성국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재해병 특검에 대한 입장과 당권, 대권 분리 조항 등의 민감한 사안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하면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한 전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김경률 회계사를 겨냥해 좌파 색깔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당 중진들과 함께 연쇄회동에 나서면서 이른바 새 모으기에 나선 모습인데 자, 친윤 지원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응이 나왔나요? 나경원 의원은 어제 친윤계의 지원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나 의원은 SNS에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 친도 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직 친국민, 친대한민국이라고 밝혔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성,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면서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당 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선임하면서 메시지 관리에도 들어갔는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심 끝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자, 먼저 강전혜 부위원장님, 한 전 위원장 얘기 한번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선 명당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유명한 그 사무실에 털을 잡았다고 하는데, 자, 중진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많이 하면서 지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출마 시기에 대해서 출마를 선언하는 시기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받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일요일 2시 정도에 국회 소통관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이 이미 목요일이고 그리고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들에서 많이 이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에 하는 게 좀 가능도 있잖아요. 일요일로 하고 월요일 아침 신문에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의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출마 메시지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총선 참패의 책임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 나오는 것은 원내대표로서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국회 소통관을 정법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 소통관에서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왜냐하면 일단 당대표라는 것이 당정 관계가 그동안에 수직적으로 돼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가 원내대표단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내 구성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각종 특검법들을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당대표로서 본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저도 이제 지난주에 사실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모 의원님이랑 따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러브콜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게 보니까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메시지 나오는 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재호 부대변인, 일단은 메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까 최혜병 특검법 등 야당과의 어떤 관계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떤 입장들을 특검법 등에 내놔야 한다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한 행보나 메시지를 보면은 어떤 총선 출마 메시지를 낼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통령 오찬행 제안에서 거절했고, 그다음에 나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보도는 그 사람이라 칭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상간 부하 관계는 이제 아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했고,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협력 관계는 하겠지만 예전처럼 지시, 명령 관계는 아니다. 이거는 할 말은 하겠다는 그런 선을 분명히 그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특검이 도입될 경우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고, 그럼 사실 정권의 치명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감 반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재호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은 한 전 위원장이 어떤 수직적 관계, 수평적 그리고 대통령실 할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펼 수 있는 수단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대표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야당 탄압, 민생 실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공략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한 전 위원장 등판하니까 친윤계 경제가 친윤계의 어떤 견제가 상당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경계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을 그 타겟으로 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네.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출마 선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을 밀어준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는 조금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그 연판장 사태 때문에 중도의 뭐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친윤 부분들이 의원들로부터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친윤 쪽에서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다. 꼭 그렇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도 본인 그때도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어떠한 선명성 있는 모습들을 당원들께 각인을 시켜줬었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당대표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번 선거 룰에 있어서는 1차 선거에 있어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대1로. 그 결선 투표를 생각을 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 않았던 표를 나경원 위원장이 이제 다 함께 가져와야 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금 친윤으로 보이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친윤 때문에 나경원 위원장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재등판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도 연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자, 연임 도전을 위해서 이르면 내일 사퇴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거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 신경전 보고 오시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과 한동훈, 한동훈과 이재명 시즌2가 될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장가 기자, 어쨌든 이 대표가 원구성 협상 마무리 시점에 뭐 사퇴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러면 내일 사퇴할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한 전 위원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오늘 일요일 날 뭐 사퇴를 한다고 하니 그 전에 먼저 공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18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7월 초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 그리고 연임 도전을 선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르면 내일도 이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시점에 이렇게 연임 도전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민주당 내 전당대회 구성 시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23일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니까 조금 더 빨리 이 이슈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거든요. 자, 아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청 때부터 이 최측근이었던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아까 방금 21일, 24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출마 자체를 고심한다고 하셨는데 출마 자체. 네, 한번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요. 해석이고요. 사실은 뭐 당대표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시는 분은 봤어도
당내 개혁에 성공하고 총선에 대승해서 당 구성원들이 한 번 더 연임해달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좀 처음이라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대선 후보 그다음에 당무로 지난 한 3, 4년간 매우 혹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고려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기는 민주당, 당원 중심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 야당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도 아마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경래 부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슈 선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대한 이제 출마를 위해 사퇴를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언론의 보도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오히려 지금 연임을 하는 것이 적당하냐라는 이야기들이 외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주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당원들의 지지들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일찍 사퇴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뭐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빨리 선언하고 이슈 선점한다?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기간이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다른 이슈들이 있을 때 그때 조용히 사퇴하시지 않을까 반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지호 부대변인 내일 이재명 대표 사퇴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에 관해서 예상하기는 어렵고 아직도 지금 당원들 요구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장가 기자, 어쨌든 이 대표의 연임 도전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 최고위원, 뭐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강성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누구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나요? 네, 우선 4선의 이 김민석 의원이 이 대표 캠프 좌장격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친명계 강선우, 민영배, 한준호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군으로는 이현주, 전현희 의원도 거론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이 고민정 최고위원 등 일부 비명계가 목소리를 냈었던 이 1기 지도부와는 달리 2기는 정말 친명, 찐명 일색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지호 부대변인 일단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2기 지도부가 찐명 일색, 그 다양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당에서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번 총선에서도 친명 일색이라고 많이 보도했지만 결국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장님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당원 개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우리 김영진 전 정무조정실장님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시고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언로가 열려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250만 민주당원들이 이기는 민주당, 당원 중심 민주당, 개혁민주당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전당대회에서 아마 치열한 노선투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걸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감한 질문에 비슷한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친명 일색인라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던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어제 처음 참석하는 최고위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던졌고 여기 대해서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인생의 시간은 알 수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소천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하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분의 응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 2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칭했던 강민구 최고위원이 1964년생 이재명 대표와 동갑입니다. 강준혜 부위원장님,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시대라고 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명비어천가 부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저런 용비어천가가 과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가? 오히려 북쪽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할 때 또 놀라운 것은 농담도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도 하나는 있습니다. 사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갔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민주당이 어쨌든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영남권에서 뭐 예상대로 이렇게 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신경 쓰기 위해서 대구시당 위원장을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지금 호남에 대해서 계속적인 홀대론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게 될 지도부에서 좀 지켜보고 그리고 조금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김지호 부대변인 일단은 이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당 내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체제 중심으로 정말 당이 똘똘 뭉쳐 있다 이런 시각도 볼 수 있긴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 강민구 위원장님이 이제 민주당을 가족에 비유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좀 비유를 하면서 네. 주요한 내용은 본인이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회 지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구, 영남, 울산, 부산에 대한 당의 지원을 계속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영남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지만 영남에 대한 그런 동진 전략이 계속되고 있고 울산에 전은수 변호사가 이번에 또 최고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당에서 비판해도 영남에 대한 민주당의 사랑은 일편단심이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난 아빠니까 아빠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죠. 자, 골프 여제 박세리 희망재단의 딸 박세리 이사장의 입장 발표에 아버지 박춘철 씨 역시 입장을 밝혔다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자, 우선 계속 회자되는 박세리 이사장 눈물의 기자회견 그 보고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저는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멘탈 갑 강심장으로 불렸던 박세리 이사장의 눈물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짠하게 생각했다. 이런 아직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장가 기자, 어쨌든 이 눈물에 대한 추측들이 좀 많았는데 박세리 이사장이 직접 자신의 SNS에 왜 눈물을 흘렸는지 이유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박세리 씨는 어제 저녁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요. 선수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알고 지낸 이 기자의 질문에 자신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면서 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고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놓인 상황까지 정말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내가 해야만 했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이 소중한 것들, 내 생각과 노력들이 내 착각이었을 수 있다는, 어쩌면 그 또한 내 욕심이었을
나왔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 단단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또 다른 꿈과 도전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 환하게 웃는 자신의 사진까지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오전 방송 때 이런 거 아니야? 20 몇 년 된 기자의 인연 때문에 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복받쳤던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사실 맞았군요. 자, 양진 변호사님, 어제 한 보도에 나왔는데 박세리 이사장의 이 아버지, 부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일단은 이 부친의 입장은 이 박세리 씨라는 사실 이름이 들어가야 그쪽에서도 뭔가 날 믿어주고 공신력 있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아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잘못된 부적절한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박세리 선수 개인으로 보더라도 박세리 선수가 어떠한 사업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버지가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죠. 그런데 이건 박세리 선수 개인을 넘어서서 박세리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을 뿐이지 엄연하게 별도 분리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재단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이사장이 내가 아버지니까 라는 생각으로 잘못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어쨌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가 아버지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어쨌든 이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많은 생각 들게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골프 시작했고 많은 금전적 이득을 좀 받았지만 평생 일군 재산을 어떤 명예를 아버지 어떤 이런 좀 착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 때문에 다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세리 딸로서는. 그렇죠. 근데 그 생각까지는 이 부친이 아버지께서 사실은 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박세리 선수의 1등 공신, 성공의 1등 공신은 나고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박세리 선수의 성공이라든지 재산적인 이익에 대해서 일종의 내가 기여도가 있다라고 좀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가족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상금을 타면 드리고 아니면 뭐 채무를 저으시면 그거를 갚아드리고 이런 거 이제 박세리 선수가 충분히 했다라고 본인도 밝혔잖아요. 예. 그런 만큼 사실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박세리 선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본인과 자녀라고 볼 수 있는 박세리 씨를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 얘기 잠깐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도장 위조 안 했고 시공사 측 요청에 동의만 해준 거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세리 이사장 측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위조된 인감 그 계약서 2개 달라는 거 그 도장 보여주셨습니까? 그럼 이 도장은 장가 기자 누가 파서 누가 찍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버지가 찍은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이 도장을 몰래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조한 거 아니고 예전에 재단 설립 전에 만든 도장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재단 설립 전에 만든 도장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은 했는데 어쨌든 이에 대해서 제가 박세리 씨 이 재단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세리 씨 아버지께서 도장 몰래 제작한 거 아니고 이거 재단 설립 전에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만든 거라 그러는데 이게 세리 인터내셔널이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해가지고요. 박세리 희망재단에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때도 회장도 아니셨고요. 전혀 무관합니다. 그 아빠니까 좀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박세리 씨 측 입장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서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아직 별다른 입장 없으십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후에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나요? 그냥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뭐 아직 뭐 고소인을 부른다든지 뭐 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전달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박세리 이사장처럼 변호인도 약간 아버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박세리 이사장은 많은 분들 아시죠? IMF 시절에 국민 영웅, 우리나라를 뭐 희망으로 가득 차게 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영상 한번 저희가 예전 모습 한번 되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IMF 때 그 물에 빠졌을 때 상황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그 상황이 지금 저희가 있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꼭 좌절에 빠진다는 건 그 좌절이라는 글 자체가 좌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시련이 있어야 제가 좀 더 단단해지고 많은 걸 배우고 모든 분들한테 그런 과정일 텐데 힘들지만 뭐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 나만 또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라는 그러니까 조금은 더 희망을 갖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습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학 1학년 때 대학 다닐 수 있는 거야? 부모님 우리 나 등록금 내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도 어머니가 얘기하시거든요. 박세리에서 힘냈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쓰리박이라고 합니다. 박세리 선수 비롯해서 박찬호, 박지성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줬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 그때 당시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그 골프공이 그 해저드에 빠졌을 때 양말을 딱 벗었는데 양말 그 발이 정말 하얗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분은 하도 연습을 하고 골프장에서 살다시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까맣게 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지가 딱 와닿으면서 감동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쓰리박이라고 해서 예.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이렇게 세 선수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은 힘을 얻은 것이 사실이고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뒷 배경에는 나도 힘들지만 저런 스포츠 선수들, 스타들도 얼마나 각고의 인내 끝에 저렇게 많은 우승을 할 수 있고 정말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 선수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가족을 많이 챙기면서 부모님께도 잘했다는 거 사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일에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좀 슬럼프 같은 그런 기간 없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갈 길을 좀 묵묵히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되새기시면서 잘 승승장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당시에 박세리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또 훗날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박세리 이사장이 내내 좀 안타까운 일로 언론에 좀 고개를 비추고 있는 와중에 좋은 소식도 하나가 들렸습니다. 장가 기자.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벤 플린트 상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BTS도 받았던 상인데 박세리 이사장이 받았다고요? 네, 이제 수상을 할 예정입니다. 수상 예정이다. 네, 9월 30일이 되면 뉴욕에 있는 이 플라자 호텔에서 이 수상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매년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상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박세리 씨를 스포츠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인물이다라면서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벤 플린트 상이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좀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진 변호사는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세리 이사장이 올 여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 여기에 한 방송사 해설을 맡았다고요? 맞습니다. 한 방송사의 이제 골프 해설위원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2016년에 열렸던 올림픽에서도 박인비 선수의 이제 감독을 맡아서 굉장히 활약한 리우올림픽. 그렇죠. 리우올림픽 때 굉장한 큰 활약을 했고 그때 당시 금메달 이제 박인비 맞습니다. 선수도 너무 잘했지만 감독으로서 박세리 선수의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조명이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감독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본인의 쭉 이제 일대기를 보면 선수로서도 정말 최고까지 올랐고 감독으로서도 선수의 금메달 성취를 돕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 발 좀 물러선 해설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금메달 소식을 박세리 선수 입에서 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어쨌든 박세리 이사장과 부친의 갈등으로 좀 시끄러운데 이 상반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또 와닿는 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로요. 바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흥정 씨인데 자, 어떤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 건지 듣고 오시죠. 아니 제가 벌었어야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배우자 돈은 배우자 돈이고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배우자 성공은 배우자 돈.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지 어디 숟가락을 왜 얹어요? 어디 숟가락 얹으면 안 돼. 그 아빠라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 잘 됐을 때 숟가락 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네요. 예?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말씀도 재밌게 하세요?
숟가락을 왜 얹어요? 주도적인 내 삶을 살아야지. 왜 자식 새끼한테 눈치 보면서 내 소중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예, 공교롭게도 이렇게 좀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 들려드렸고요. 자, 장가 기자, 일단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민 씨도 사실 박세리 선수 때 아버지처럼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킨 걸로 직접 훈련시킨 걸로 유명한데 네. 보면은 송정 씨는 아카데미, 축구 아카데미도 직접 운영도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책도 직접 출간을 하면서 본인 뭐 몫을 알아서 좀 챙겨가고 일구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흥정 씨는 뭐 손흥민의 아빠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 이 손축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책도 냈는데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런데 사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 가족이 손흥민이라면 또 우리 가족 중에도 류현진이 있다면 네. 아 나도 조금 편히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 손흥정 씨는 아들이 아무리 월드 클래스여도 절대로 아들의 명성에 기대거나 아니면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또 자녀에게는 모범적인 아버지로서의 이런 되기 위해서 좀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인상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뭐 자녀의 성공에 숟가락 얹지 않겠다. 도움만 주고 나는 빠진다. 이런 마인드이신 것 같은데 양지인 변호사님, 어쨌든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지적한 대로 자식을 좀 소유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유명인들 가운데 좀 성공한 뒤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좀 불미스럽게 좀 뒷맛을 남겼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박세리 씨의 사연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아 이런 좀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회자되는 인물들이 몇 명 계신 것 누굴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박수홍 씨도 그렇고요, 뭐 장윤정 씨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좀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내가 열심히 양육했지만 어쨌든 그 성공에 대한 사실 내가 지분이 있다라는 일종의 좀 소유욕 같은 것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만 잘못 틀어진다면 정말 법적인 분쟁까지 가서 아예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네. 모쪼록 박세리 씨도 뭐 굉장히 좀 유사한 사례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쨌든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라고 한 만큼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회복의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여기서 사회 이슈마다 뭐 분야 가리지 않고 목소리 내는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기 대해서 장가 기자 한마디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이 자신의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서 한 지지자가 이 박세리 씨 이번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뭐라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박세리 씨 사건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평소 이 회고록이나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은 세종대왕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훨씬 더 존경한다라면서 문맹인 자신의 어머니가 배를 골아가면서도 자식들을 먹이려 사과 행상을 하고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었습니다. 네, 뭐 정치권 관련해서 목소리 낼 때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말은 정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뭐 손흥민 선수 잠깐 얘기 더 해보면은 손흥민 선수 미담이 또 최근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미담 어떤 훈훈한 내용입니까? 네, 이 손흥민 선수가요, 치매를 앓고 있는 열혈 할머니 팬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손흥민과 흥민바라기 이 루이소체 치매 할머니의 감동 상봉 현장이라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다는 정금남 할머니의 소식이 전해지자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이 사인과 유니폼 등 이 선물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 팬인 할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자, 이번에 할머니는 손흥민 선수를 만나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를 손을 꽉 잡고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손흥민 선수는 정말 인성도 월드 클래스다 라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안녕하세요. 혼자 와보는 것이 뭐 있어? 잘 지내셨어요? 좀 봐야지.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뵙네요.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말 얘기는 들었어? 아니 왜 이렇게 말랐냐? 많이 먹는데 그래도 안 먹은 것 같아. 너무 말랐다. 손을 꽉 잡고 계시네요. 가지 말고 조금 있다가. 네,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아직 안 갈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 한 18살 때인가요? 그때부터 저도 쭉 취재하면서 성장 스토리를 쭉 봐왔는데 아버지 손흥준 씨가 훈련만 혹독하게 시킨 게 아니라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축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도 정말 아주 강하게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양진 변호사님, 어쨌든 일반 선수들은 신경 못 쓰고 지나치법 하거든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한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라고 사실 부르는 것 같아요. 사실 실력만 뛰어난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뭐 실력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찬사를 보낸다라는 정도가 되려면 손흥민 선수처럼 저렇게 참 인성도 훌륭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고개를 절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런 손흥민 선수 만나고자 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저런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할머님을 찾아서 저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이 팬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좀 감동스러워 보입니다. 예. 라이브 픽입니다. 또 중국의 식품 위생이 논란입니다. 어제 중국 유명 허거 프랜차이즈점에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중국 SNS에 허거를 먹은 뒤 혀가 까매졌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혀를 검게 물들일 만한 음식은 먹지도 않았다는데 이날 저녁에 복통과 설사도 했다고요. 그리고 이 글에 나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누리꾼들의 인증글도 잇따랐습니다.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간 해당 프랜차이즈는 쇠솥 관리가 비위생적이었던 걸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최근 허거에 들어가는 식자재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오리와 거위 내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가 하면 작업자들이 장화시는 발로 내장을 밟고 소변을 본 하수구에서 내장을 꺼내는 두 눈을 의심할 만한 현장이 포착됐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허거 불매를 해야 하나, 너무 역겹다, 뭘 믿고 먹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야간 외출 제한을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었죠. 어제 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 외출 제한. 조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다투고 야간에 주거지를 이탈해 경찰에 초소에 접근했고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했는데요. 어제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본 거처인 안산으로 바로 이동했고요.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 접촉 금지 등 특별 준수 사항을 명령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경찰 감시 초소도 업무를 재개했고요. 안산시도 시민안전지킴이 순찰을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